계약의 종류와 계약은 어떻게 성립하는가? 우리가 이제 보면 일반적으로 계약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가지고 있고 계약의 성립 요건 또는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이제 뭐 효력 발생일 시 이런 부분들 또는 계약이 해다가 계약이 깨졌을 때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해야 되는가? 또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고 상대방이 계약을 깰 때 또는 내가 깰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약의 종류와 계약은 어떻게 성립되는가? 이 부분은 이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상시사전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와 같이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제 책을 보고 책에서 기재된 내용을 한번 보고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계약의 종류라는 것은 뭐 기본적인 이론적인 원론적인 얘기니까요. 일단 부동산의 계약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남의 부동산을 타인이 제3자의 부동산을 타인의 부동산을 갖다가 빌려 쓰는 거, 즉 임대차 계약이죠. 임대차 계약이라고도 하고 전월세 계약이라고도 하죠. 또 내가 직접 부동산을 사가지고 사서 직접 거주하거나 직접 사용 수익을 하거나 또는 임대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부분의 부동산의 계약의 종류는 두 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을 임차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임대차 계약서로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가 있을 수도 있고 단독주택 임대차 계약서도 있고 또 이런 경우도 또 이 전세 보증으로 임대차 계약서도 있고 또는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상가 임대차 계약서 또는 토지, 임야 등의 임대차 계약서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전세로 얻는 경우도 있고 월세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반전세로 할 수 있는 거죠.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대부분이 이제 보면 이런 상가 같은 경우는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이렇게 가죠. 그러나 이제 아파트나 아파트 같은 주택 또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보증 얼마, 월세 얼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세를 하는 경우가 많죠. 두 번째는 보면 이 매매 계약에 관한 건데 이런 경우는 부동산을 직접 사가지고 직접 거주하거나 아니면 사용 수익하거나 아니면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전월세를 놓게 되죠. 그럴 때는 앞에 첫 번째 사례처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든가 또는 전월세 계약서를 작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을 직접 구입해서 사용하거나 임대를 목적으로 작성하는 매매 계약서이다. 그 종류에는 아파트 매매 계약서, 단독 다가주택 매매 계약서, 토지 매매 계약서, 농지 매매 계약서, 상가 건물 매매 계약서, 임야 매매 계약서 또 부동산 물물 교환 계약서도 있죠. 또는 상가 권리 양도계 권리금만 또 상가를 할 때는 권리금이 있을 때는 이제 상가 권리 양도 계약서와 부동산 매매 계약서 또 이렇게 이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본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부족한 경우 또는 허가 구역 내에서 허가받기 위해 작성하는 약정서 등이 있죠.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 같은 경우와 이 지역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매매계약은 무효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토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토지거래를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매매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본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또는 본계약서 내에다가 특약사항에다 어떤 내용을 넣냐 이 매매계약 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고 나가지고 토지거래 신청을 해가지고 불허가가 나온다. 그랬을 땐 매매계약은 없던 거로 하고 무효로 하고 계약은 무효로 하고 기존에 수수된 계약금이나 중도금들은 아무 조건 없이 반환하기로 한다. 이런 것이 바로 약정해제죠. 약정해제. 우리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법정해제, 약정해제, 합의해제 세 가지밖에 없다 그랬죠.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계약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타인의 부동산을 임대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 그때의 계약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되겠다.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타인의 부동산을 사가지고 직접 본인이 사용하거나
임대할 때, 직접 임대할 때 그 계약서는 집을 파는 사람을 매도인이라 한다. 집을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한다. 이런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 당사자가 된다. 자, 이 118쪽을 보면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 상시사전 100, 보면 계약이 성립 요건과 그 증빙자료로 계약서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읽어봐도 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만 일치하면 성립하게 되므로 다른 형식이나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계약이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은 구두로 해도 적법하게 성립되어 계약 당사자 간의 그 효력이 미치지만 구두로만 계약하게 된다면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 내용을 부인하거나 다툼이 생겼을 때 그 증명을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죠. 물론 계약 내용을 갖다가 구두로 했을 때 녹취록을 떠놓으면 그 증빙자료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 그랬으면 서로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오리발 내미 여러분 오리발 잘 내미시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분리할 때 오리발 많이 내놓잖아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정직한 사람이라 그렇게 하지 않죠. 오리발을 내밀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증빙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증빙자료가 바로 계약서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증빙자료만 있으면 돼.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서는 어떻게 되냐.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대법원 2008 96291 또는 96307 판결에서 계약이 성립을 위한 의사표시 객관적 합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계약이 성립을 위한 의사의 당사자 간의 계약이 합치만 있으면 되죠. 의사의 합치. 이 빌리는 사람들은 빌려주고자 하는 사람은 이제 빌려주려는 의사. 또 빌려받고자 하는 사람은 빌려받고자 하는 의사 합치가 둘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사가 합치만 되면 그거로 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이 효력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다툼이 생길 땐 오리발 내밀면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처분문서는 계약서가 처분문서입니다. 처분문서인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의사의 존재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보면 계약서가 기재가 되어 있다도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그거는 부동문자에 해당이 되고 의사의 계약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 작성이 됐는데 수기로 작성한 거, 특약사항에 기재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계약 내용 같은 경우는 부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한 내용은 특약사항에다가 기재를 해야 된다. 이러한 이유로 처분문서인 계약서를 잘 작성해두면 훗날 분쟁의 소지도 없애고 완전한 계약 이행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계약과 법은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법률 잘 알죠. 민법 또는 형법 또는 민사집행법 여러 가지 많죠. 이런 경우는 계약이 자유원칙에 따라 계약을 하면 당사자 간의 구성력이 따르게 되므로 그 계약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들이 또 하나의 법을 만든다고 이해하면 된다. 계약은 자유원칙이고 법은 당사자가 맺은 계약이 없거나 계약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보충하는 것이고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변경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법에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은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서 하나의 법을 또 하나의 법을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계약이 어떻게 성립되고 이런 부분들을 계약의 효력과 계약이 성립이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을 제가 이제 판설해 가면서 여러분한테 보죠. 계약은 여러분이 이제 보면 계약은 이렇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약 성립 요건은 계약 당사자 간에 이 계약 당사자도 누군지 알아야죠. 이것이 계약은 두 가지가 있다 했죠. 남의 물건을 빌리는 거 하고 물건을 파는 거 있죠. 부동산을 파는 거, 부동산을 빌리는 거,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 당사자는 누구냐? 임대인과 임차인. 이 발생하죠. 이 매매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는 매매서에서는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 매도인과 집을 파는 사람이 매도인과 매수인이죠. 이 사람들 간의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 그러니까 집을 빌려주려고 하는 생각, 그리고 얼마에 빌려주고 임차인은 얼마에 빌리겠다는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매매계약도 마찬가지죠.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고, 그에 따라 계약이 효력이 발생한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계약이라는 거는 보통 이러한 의사의 합치에 따라서 그 증빙자로 계약서를 작성하죠. 왜냐면 이렇게 의사의 합치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에 나는 그런 의사를 합의한 적 없다.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존에 그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게 나오죠. 문방구에 계약서 보면 인쇄되는 게 나오죠. 그런 걸 계약의 의사에 합치한 거라고 이야기할 때 상대방은 나는 그런 적 없다. 거기에 합의한 적, 그럼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분문서인 계약서에 부동문자로 문체된 거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가 상당히 약하죠. 뭐 100% 효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효력이 면에서 따질 때는 상당히 한 30-40%는 계약의 효력으로서 주장할래요. 인정되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란을 잘 이용해라. 이 특약사항에 난에 명기해둔 이런 것, 명기한 사항을 갖다가 부인할 수는 없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우리가 주계약이라고 그래요. 주계약. 이렇게 주계약하고 계약금 계약을 하고 계약이 계약 이행 단계로 가죠. 이 계약 이행 단계는 중도금, 잔금과 주택 인도 동시행으로 이렇게 되면 계약이 완료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약이 끝나는 거죠. 뭐 매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할 때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약이 성립되고, 그리고 이게 그 계약이 종류와 계약이 어떻게 성립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해하시죠?